하얀 배경의 사진 스튜디오.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달래면서 엄마 노릇이나 하겠어? 젊은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기가 요즘 낯을 가려서. 핑계, 또 핑계. 지겨워 죽겠어. 너만 보면 내 가슴에서 천불이 나. 그 순간 남편이 근처 촬영용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입 닥쳐. 진짜 미치겠다고. 쾅! 의자가 바닥으로 내리쳐졌습니다. 조명 스탠드가 흔들렸고 유리 소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기가 놀라 울음이 더욱 커졌고 젊은 여자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입술을 떨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여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던 그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 어느 뒷골목의 낡은 포장마차.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새벽 4시. 좁은 포장마차 안에서 젊은 남녀 두 사람이 손님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26살 한수진과 28살 박태준. 결혼한 지 겨우 3달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수진이 국물이 자작하게 끓는 냄비를 저으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나갑니다. 태준이 테이블을 닦으며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사람은 밤새 손님을 받았습니다. 취객들, 야근을 마친 직장인들, 새벽 배달 기사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포장마차 일이 끝나고 새벽 5시, 두 사람은 좁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낡은 가계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 12만 원 벌었어요. 태준이 지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2만 원 더 벌었네. 수진이 가계부에 적힌 숫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700만 원 모았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작은 식당 하나 낼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나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한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돈은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목표 금액인 3,200만 원까지는 아직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포장마차 준비를 하다가 자신의 왼손을 바라봤습니다. 가느다란 금반지 하나. 결혼식 날 태준이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 태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반지 팔까 해요. 태준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 그거 우리 결혼 반지잖아. 수진이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팔면 5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 식당 시작할 수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한테 소중한 거잖아.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반지보다 우리 미래가 더 소중해요. 나중에 잘 되면 더 예쁜 거 사면 되죠. 태준이 수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수진이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틀 후, 수진은 반지를 팔아 5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3,200만 원.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에 10평짜리 식당 자리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80만 원.
남은 돈으로 중고 주방 기구들을 사고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했습니다. 간판은 태준이 직접 그렸습니다. 수진이네 집밥. 수진이 간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 지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식당이잖아. 당신 반지로 시작한 거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식당 오픈 첫날, 손님이 단 3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싱싱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태주는 전단지를 들고 근처 사무실과 공장을 돌아다니며 홍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사장님이 친절하고 양도 푸짐해.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3달 후, 수진과 태주는 직원 1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6달 후,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가계부를 보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태준이 수진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고마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식당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는 날도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시장을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밤에는 좁은 식당 안에서 둘이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둘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영업이 끝나고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태준의 표정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신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모레.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결혼식 날 단 한 번 만났던 그 사람.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마. 수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모셔야죠. 방 청소하고 이불도 새로 준비할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수진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7시, 수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이불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영순이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60살 허리는 곧게 펴진 채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윤영순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좁네. 이렇게 좁은 데서 사는구나. 수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윤영순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어디 있어? 식당에 있어요. 점심 장사 끝나고 금방 올 거예요. 윤영순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물 좀. 수진이 얼른 냉수를 따라드렸습니다. 윤영순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이 집
얼마 주고 샀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세예요. 보증금 5천만 원이요. 윤영순이 코웃음 쳤습니다. 고작 5천에 이런 데 사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윤영순이 아들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태준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래.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맣게 탔어? 고생 많이 했구나. 태준이 웃었습니다. 식당 일이 좀 바빠서요. 윤영순이 수진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뭐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해?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 윤영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힘들어 보여? 태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요. 윤영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윤영순이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수진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태준은 홀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윤영순이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윤영순을 쳐다봤습니다. 식사 중이던 손님 한 명이 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나와 물을 따라주려는데 윤영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며느리.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님. 윤영순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봐. 수진이 윤영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영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식당 누가 차렸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둘이 같이요. 윤영순이 비웃었습니다. 같이? 우리 아들이 차린 거지. 여자가 너무 설쳐.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계세요. 윤영순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집안일인데 내가 말하면 안 돼? 태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윤영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됐어. 나 먼저 간다. 식당을 나가면서 손님들에게 들리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면 아들 인생 고생이야. 수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태준. 윤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실래요? 윤영순이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해줄 거야. 너는 됐어.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만드는 음식이 맛있어요. 윤영순이 코웃음 쳤습니다. 난 며느리 손 탄 음식 안 먹어. 너 만들어. 태준이 난처해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반지를 팔아 시작한 식당. 밤낮으로 일하며 일군 작은 성공.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모든 게 아들만의 공로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셔.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며칠만 계시다 가실 거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잖아. 내가 뭐라고 해?
수진이 돌아누워 태준을 봤습니다. 저도 당신 아내예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그냥 좀 이해해줘.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윤영수는 며칠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태준은 점점 어머니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영순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을 차리고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윤영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너무 되다. 국이 싱겁다. 빨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매일 같은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점점 어머니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말씀 좀 들어줘. 나이 드신 분이잖아. 수진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매출이 한 달에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태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안정됐어. 가족 사진이나 찍을까? 윤영순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성공했으니까 기념으로 찍어야지. 수진도 오랜만에 밝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가족 사진 찍어요. 일주일 후, 3사람은 강남의 유명한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수진은 8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태주는 정장을 차려입었고 윤영수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사진사가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웃어볼게요. 하나, 둘. 바로 그때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수진이 당황하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아이 괜찮아. 우리 아기 잠깐만. 아기를 토닥이며 흔들었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진사가 어색하게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아,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조명 스태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윤영순이 한숨을 크게 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달래면서 무슨 엄마랍시고 사진을 찍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기가 요즘 낯을 가려서. 태준이 갑자기 짜증을 냈습니다. 시끄러워. 그깟 애 하나도 못 달래면서 매번 핑계만 대? 수진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영순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됐다. 그만 찍어. 보기 꼴사납다. 그 순간 태준이 근처에 있던 촬영용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입 닥쳐. 진짜 미치겠다고. 쾅. 의자가 바닥으로 내리쳐졌습니다. 거대한 소음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명 스탠드가 흔들렸고 옆에 있던 유리 소품들이 와르르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기가 놀라 울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사진사와 스태프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영순이 태연하게 가방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꺼져.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수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입술을 떨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준이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먼저 가 있어. 나 어머니랑 할 얘기 있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고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기가 우는 게 내 잘못인가? 집에 도착한 수지는 아기를 재우고 혼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태준과 윤영순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까 일은 없었던 것처럼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녁 드실래요? 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 윤영순이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방에 물 좀 갖다 줘. 태준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앉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뭘? 스튜디오에서 의자 던진 거요. 태준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애가 계속 울잖아. 창피해서 어떡해.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태준이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어, 자자. 내일 식당 일 있잖아. 그리고 불을 끄고 등을 돌렸습니다. 수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수진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 손님 오는데 왜 이렇게 느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이 맛없어. 빨래 좀 제대로 해. 수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영순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요즘 일이 많나 봐.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투자자 미팅? 이 시간에요? 태준이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캐물어? 사업하는 사람은 바쁘다고.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강남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또 투자자 미팅이라며 늦게 나간 날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태준의 위치를 확인했고 이 호텔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페 쪽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태준이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준이 여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뭔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깔깔 웃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멍하니 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반지까지 팔아가며 시작한 식당인데. 밤 11시, 태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앉아?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투자자 미팅.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봤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봤는데? 호텔에서 여자랑 있는 거요.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거 사업 파트너야. 오해하지 마. 수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잡고 웃는 게 사업 파트너예요? 태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꾸 이러면 정말 지겹다고.
내가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윤영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래? 밤늦게 시끄럽게. 태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자꾸 오해를 해요. 윤영순이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돈 벌어오는데 뭘 그렇게 의심해? 여자가 너무 의심이 많아.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태준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수진에게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수진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우리 안 맞잖아.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나 이제 지쳤어. 윤영순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태준이 말이 맞아. 너희 둘은 안 맞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식당은요? 제 반지 팔아서 시작한 식당은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식당? 그거 내 명이야. 내가 다 운영한 거고.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의요? 태준이 서류를 꺼내 수진 앞에 던졌습니다. 봐.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다 내 이름이야. 수진이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박태준 이름만 있었습니다.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위자료는 없어.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기는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제대로 된 엄마도 아니잖아. 수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진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기는 윤영순이 안고 있었고 태준은 팔짱을 낀 채 현관문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부산. 수진은 어릴 적 친구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받아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진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러다 너 죽어. 일이라도 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수진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9,000원, 하루 7만 2천 원을 벌었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30만 원.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진 씨 맞으시죠?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상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수진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강그룹 회장님이신 한진수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진수, 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한수진 씨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속이요? 네. 한강그룹 지분 18%입니다.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18%.
한강그룹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시가총액만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그 18%라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가로 약 2천억 원 상당입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천억. 편의점에서 하루 7만 원을 벌던 수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법인으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진은 편의점 카운터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오후, 수진은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정상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30층, 넓고 화려한 로비. 수진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는 곧았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이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한수진 씨,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로 안내된 수진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김정훈이 설명했습니다. 한진수 회장님께서는 수진 씨를 25년 전에 입양 보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입양되었고 양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가 한강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김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수진 씨를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셨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알고 계셨군요. 네. 그리고 이번 상속으로 수진 씨는 한강그룹의 주요 주주가 되십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친 수진은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복수? 아니면 일주일 후 수진은 한강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여성 창업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아동복지. 재단 사무실은 강남 중심가의 고급 빌딩 15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더 이상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한수진. 첫 이사회 회의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려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편 박태준의 식당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월 5천만 원을 넘었고 체인점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미영이라는 젊은 여자와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식당 회계까지 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사무실에서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체인점을 내려면 최소 1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태준은 여러 투자사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절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투자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사업성은 있으나 경영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태준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미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한강그룹 계열사에 한번 제안해봐요. 거기는 외식 사업도 하잖아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태준은 정성껏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계획, 재무 현황, 성장 가능성,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강푸드에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한강푸드 투자심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준 대표님, 투자 검토 결과 아쉽지만 이번에는 투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저희 매출도 좋고 성장세도 확실한데요.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경영진의 윤리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윤리성이요? 네. 가정폭력 이력과 혼인 중 부정행위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사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담당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그룹은 ESG 경영을 중요시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조사를 한 거야? 사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강푸드의 투자심사 최종 승인자. 그 명단에는 한강복지재단 이사장 한수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강그룹의 주요 주주로서 수진은 계열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태준의 제안서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에 붉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거절. 사유 경영자 윤리 부적격. 서명란에는 또렷하게 한수진. 그 후로도 태준은 여러 투자사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경영진 신뢰도 문제, 가정사 관리 미흡, 기업 이미지 리스크. 태준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준의 주요 거래처였던 식자재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부터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 거래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갱신이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태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 술을 마시며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의도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미영이 물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태준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 여자?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을 텐데 무슨 힘이 있어? 하지만 태준의 예상과 달리 수진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수진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박태준 관련 정보 계속 모니터링해 주세요. 모든 사업 제안, 거래처 현황, 재무 상태까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날 밤 수진은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준과 미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2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한강그룹의 주주, 한강복지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 수진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박태준의 식당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주요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었고 투자는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급여가 밀려서요. 다른 데 취직했습니다. 태준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태준 씨 맞으시죠? 저는 민스탐 정사무소 김민수입니다. 태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탐정이요? 네. 의뢰받은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무슨 조사요? 박태준 씨에 대한 신원 조사였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민수가 두꺼운 파일을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태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강그룹 주주 명단. 한수진, 고급 정장을 입고 한강복지재단 현판 앞에 선 수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한수진 씨는 현재 한강그룹의 18% 지분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천억 원대 자산가이시고 한강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그리고 박태준 씨의 투자 제안이 모두 거절된 이유도 한수진 씨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자재 업체들도? 네. 대부분 한강그룹과 거래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태준은 파일을 덜컥 닫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준은 미영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진이가 한강그룹 주주래. 2천억 원 가진 상속녀였대.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식당이 안 되는 것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관들이 식당의 모든 장부를 뒤졌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위 경비 처리로 인한 탈세 5천만 원, 회계 담당자의 횡령 의혹 2억 원. 태준이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돈이 필요해서.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회사 돈 빼돌린 거야? 미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영의 횡령으로 세무조사가 더욱 철저해졌고 추징금만 3억 원이 나왔습니다. 태준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한 달 후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태준은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집밥.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태준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식당은 수진이 만든 거였습니다. 수진의 반지로 시작했고 수진의 땀과 눈물로 키운 식당. 하지만 태준은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윤영순이었습니다. 태준아, 나 요즘 머리가 자꾸 아프다. 병원 좀 데려다줘. 태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태준은 빈 식당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업도 명예도 미래도. 태준은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강복지재단 사무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박태준 씨의 식당이 폐업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수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여기까지로 충분해요.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죠. 수진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확대 계획서, 여성 창업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수진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복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태주는 어머니 윤영순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시간 개념이 흐려질 겁니다. 태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요? 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태준은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망했고 돈은 없고 이제 어머니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영순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준아, 수진이는 어디 갔어? 태준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이혼했잖아요. 윤영순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혼? 왜?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과거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진에게 했던 모욕도 냉대도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통장, 텅 빈 마음. 태준은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를 찾아가야 하나? 용서를 빌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한강복지재단을 찾아가기로, 수진을 만나 용서를 구하기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움을 요청하기로. 빌딩 15층 한강복지재단. 태준은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진 이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예약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약이 없으신데요? 급한 일이라서요. 잠깐만이라도.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려우세요. 태준이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면담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죄송합니다. 태준은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준은 빌딩을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한수진이었습니다. 태준이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태준이.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태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아무 표정 없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식당도 망했고 어머니도 치매 걸리셨어.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어머니 병원비라도.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쫓아낼 때 단 1원도 주지 않았죠. 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반지로 시작한 식당을 당신 명의로만 만들었어요. 수진아, 저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아기까지 빼앗았죠.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속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수진이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욕심은 나를 버렸고 그 벌은 이제 당신 몫이에요. 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수진이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박태준 씨. 차 문이 닫혔습니다. 검은 차창 너머로 수진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준은 빗속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았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태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차 안.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 무릎 꿇은 태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 수진은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재단으로요. 오늘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회의가 있어요. 네, 이사장님.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뒤에는 무릎 꿇은 과거, 앞에는 새로운 미래. 수진은 이제 복수도 과거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빗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태준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업도 가족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게 무엇인지, 수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태준은 비에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영순이 태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태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마저 자신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태준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0만 원.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윤영순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매달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태준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태준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강복지재단 올해 1,000억 원 규모 사회공헌 활동 발표. 화면에 수진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큰 규모의 기부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함께 고생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뤄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가요? 수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태준은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수진은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 이제는 수천억 자산가가 되어
세상을 돕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태주는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윤영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영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예요, 태준이요. 윤영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기억나세요? 윤영순이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수진이? 우리 며느리? 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윤영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참 착한 애지. 밤새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영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좀 심했나 봐.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니, 그 애 어디 갔어? 보고 싶네.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영수는 잠시 후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치매는 잠깐의 기억만 허락했습니다. 태준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은 인터넷에서 한강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수진의 활동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300세대 지원, 여성 창업가 100명에게 무이자 대출, 아동복지시설 10곳에 물품 기증. 태주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걸 몰랐어. 태주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익명으로 이사장님께 저는 과거에 당신을 무시하고 버린 사람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몰라봤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인. 글을 올리고 태준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게 태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편 한강복지재단 사무실. 수진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비서가 태준의 글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두세요. 삭제하지 않으시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도 이제 깨달았나 봐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하신 건가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다니요?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갈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었습니다. 아동복지 예산 증액건 승인해 주세요. 네, 이사장님. 수진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증오도 분노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2개월 후 수진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 비서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잘 다녀오세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 달 정도 있다 올게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프랑스요. 거기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배우려고요. 비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수진이 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진이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과거.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새로운 세상으로 수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수진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